시작을 하면 원가 회계는 먼저 개념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하는데 이 개념이 우리 재무회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 중에서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데 그럼 원가 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맞을까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에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말했던 회계는 어떤 회계였죠? 그럼 관리회계였죠. 그죠? 이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원가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가회계는 우리 교재에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첫 번째가 이 적용 순서 말고 세 번째를 먼저 보면 일단 원가회계는 당연히 본연의 목적인 우리 본인 그 원가회계 그 본연의 목적인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에 얼마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그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물건을 그냥 사왔을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사오는 게 훨씬 더 싸면 공장 닫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물건을 팔 건데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장도 운영해야 될 거고 그럼 공장 빌리든 사든 공장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그리고 공장 전기세나 뭐 이런 것도 다 나갈 거고 인부들 월급도 줄 거고 원재료도 살 거고 세금도 낼 거고 전부 다 낼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물건의 총 가격하고 같은 양의 물건을 사오는데 그냥 사오기만 하는데 그게 더 싸면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할까요? 그건 그냥 사회적 기업이죠. 기부천사죠. 그냥 사오는 게 더 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할 때도 우리 경비들은 전부 다 500번대로 써두고 있었던 거예요. 생산부 직원들 월급 임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우리 뭐 세금 나가든 자동차에 기름을 넣든 뭐든 전부 다 500번대 쓴 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물건 만드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통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이 원가 회계를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건데 근데 이 원가 회계를 할 때는 우리가 만들 때 원재료 얼마 썼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원재료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든 뭐든 다 투입을 했는데 그 투입한 게 완성이 됐을 수도 있고 아직 만드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만큼 만드는 중이고 남아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에 들어간 돈을 알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다 만든 게 남아 있는지를 알아야 얼마만큼이 팔린지를 알도록 우리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인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거는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재무제표에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해요. 또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관리 회계라는 건 우리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관리 회계라는 건 언제 본전치기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게 우리 관리 회계라는 건데 근데 이 관리 회계 할 때도 그럼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가 소요된다 소요될 거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회계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 만들 때에 얼마에 만들 수 있다는 정보를 줘야 내 이익률을 붙여서 얼마에 팔 거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자, 자기 생에 가장 비싼 재산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집이에요. 아파트나 뭐 이런 집. 그런데 자기 세상 인생에 가장 비싼 재산을 사면서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사요.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 파는 사람도 물건 만들기도 전에 판매 가격을 산정한다는 거는 얼마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자기 이익을 붙여서 판매가 분양가를 내겠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도 원가 회계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원가 회계는 그냥 다양한 곳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본연의 목적인 원가 통제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원가 회계 목적이에요. 어떤 건지 개념 이해가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공식이나 뭔가를 딱 말하지 않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는, 자, 원가 회계는 계산 문제 나오는 거는 5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글로 나와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원가 회계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산 문제 아니에요. 원가 회계는 거의 다 보면 대다수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아냐 물어보는데 참 글이 길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이제 원가 회계를 좀 보면, 자, 우측으로 갈게요. 아이고, 이거 자, 뭐 재매계와 원가 회계의 차이가 적혀 있는데 필요 없어요. 얘는 질문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재 123페이지. 자, 제가 같은 건데 용어를 여러 개 쓰는 것들은 용어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잘 안 쓰는 거는 뭐 안 쓴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표현할 땐 제조원가 항목, 비제조원가 항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재무회계를 한 사람은 전부 다 알아요. 500번대, 얘는 800번대, 900번대. 자,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나요? 원가 항목은 500번대라는 건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것만,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거 아닌 우리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비제조 원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원가의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보면,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건 만들 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물건 만드는데 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공장 문 닫는 곳 꽤 많아요. 제가 하는 회사가 경영 그 컨설팅 해주는 투자자문 회사지만 경영 컨설팅 해주는데 저는 첫 번째 들여다보는 게 이게 과하게 들어간지 보고 사람 다 잘라버려요. 회사 문 1년 반 닫은 곳도 있어요. 일부러 직원들이 그걸 해가지고. 자, 그럼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월세? 자, 공장을 강남 한복판에 세우는 사람은 제정신일까요? 자, 우리 저기 유니클로 건물에 우리 본관이 있어요. 대로변에. 그 5층에 있는데
우리 수업하는 교실은 꼭대기에 있죠. 저기 유니클로 건물 있는 곳 5층에 한 달 월세가 1억이 넘어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덕 위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5층하고 10층만 쓰고 한마디로 지금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제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도가 엄청 크다라는 걸 많이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른 비중도가 뭔가가 크다면 비정상적인 제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합쳐서 제조경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제조경비라고. 그럼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제조 원가 혹은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은 얘를 총 제조 원가다라고도 하고 다 합치니까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간적 의미를 해서 이 돈이 한 번만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간 거다라고 기간적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앞에 단기라는 표현을 써서 단기 총 제조 원가 혹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표현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의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얼마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오른쪽 괄호에 쓴 거는 원가 회계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원가라고 표현하고 이 원가 회계를 재무 회계 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기 총 제조 비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는 시험 출제위원은 이 두 개를 내는 사람 지 맘대로 써요.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우리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지 왜 이 표현 썼냐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같은 거구나. 그래서 원가다 비용이다 이 표현을 그냥 혼용해서 쓸 거고 혹은 뭐 원가를 비용 비라는 것자 써서 그러니까 재료 원가를 재료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같은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나눠서 자,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 물건 만드는 데에 사람 인건비가 얼마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 물건을 만드는 데에 우리는 경비가 전체 월세나 전기세나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통제를 각각 해야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과하게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분류를 해서 통제를 하면 자, 원가 통제가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통제하기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들고 있다면 그럼 종류마다 물건 가격이 틀릴 건데 들어간 재료도 다르고 물건 만드는 사람도 A라는 물건에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만들어야 되고 B라는 물건은 뭐 작은 사람이 붙어서 만들 수도 있죠. 또 뭐 어떤 물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은 뭐 전기가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건 팔 때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뭐 C라는 물건의 가격이 다 틀려야 될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 걸 이 형태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물건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물건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해내는 거예요. 내가 볼펜을 만드는 회사면 이 볼펜 한 개당 얼마 들어가는지 근데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면 이 비행기 한 대당 얼마인지 가격 차이는 당연히 어마무시하지만 어느 사업자든 간에 한 개당 얼마 파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얼마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볼펜 한 자루 팔 때 얼마에 팔지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한 개당 가격을 우리가 산정해내는 게 마지막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하려는 이 원가 회계 있죠? 자, 이건 자, 우리는 시험이니까 페이퍼로 하는 종이 원가 회계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또 제조업인 기업체에 들어가시죠. 깜짝 놀랄 거예요.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해요. 우리 기말재고자산 전부 다 원가 회계 툴에서 넘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용어를 받으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해서 인풋 값을 여러분들이 알 건데 이 원가 회계 공부 안 해두면 컴퓨터가 해준다 그래도 이 값을 왜 넣어야 되는지 이게 몇 퍼센트가 왜 나와야 되는지 이걸 왜 넣어줘야 되는지 몰라요 개념을. 그래서 한번 들어두셔야 내가 제조업을 하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면 이 용어들이라도 개념을 이해를 해 두셔야 나중에 컴퓨터에 넣을 거예요. 우리 도전 프로그램도 원가 회계가 돼요. K랩도 되고 우리한테 지금 모듈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컴퓨터로 해요. 여러분 실무 가시면 세무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도 그 툴 알면 제 거래처 중에 제조업들이 좋아해요. 자, 그럼 자 방금 제가 이거 가지고 물건 한 개 가격을 지금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근데 여러 종류를 하면 우리가 물건 한 개의 가격을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분류를 나누는 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나눌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를 안다 모른다예요. 정확하게 이건 얘만 썼다. 근데 다른 건 얘만 쓴 게 아니고 다 같이 썼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추적 가능하다라는 걸 추적 가능을 보고 자 그리고 추적 불가능을 가지고 보면 자 추적 가능한 원가를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하고 추적 불가능한 거를 간접 원가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제 직접 간접이라는 건 이거 어디 썼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고 이 돈 들어간 거 어디에서 쓴지 모르고 쓰긴 썼는데 우리 다 같이 쓴 거야. 어느 물건 만드는 데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간접 원가예요. 자 그럼 우리 원가의 3요소 중에서 자 재료비가 있죠. 자 이 재료비를 가지고 먼저 보면 자 제가 그 호두 과자하고 땅콩 과자를 만드는 포장마차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제가 호두 과자하고 땅콩 과자하고 같이 파는 포장마차들 있죠. 뭐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 어릴 때 땅콩 과자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는데 그럼 제가 땅콩을 샀어요. 땅콩은 땅콩 과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비죠. 호두 과자에 땅콩 넣진 않잖아. 그럼 호두를 샀어요. 그럼 호두를 산 거는 호두 과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죠. 그럼 지금 땅콩을 샀는데 땅콩 값이 오르면 우리는 땅콩 과자를 여러분들이 1,000원치 주세요 했을 때에 주는 개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원가를 알아야 몇 개를 줘야 될지를 알 거니까. 호두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호두 과자에 호두를 안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럼 뭐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호두 과자 개수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땅콩 샀으면 뭐 땅콩 과자 만드는 데 쓰려고 샀겠지. 호두 샀으면 호두 과자 만드는 데 썼겠지. 이런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그럼 제가 지금 이 호두 과자, 땅콩 과자를 파는데
밀가루 반죽을 샀어요. 자, 밀가루 반죽 10만 원을 샀는데, 자, 이 밀가루 반죽은 그럼 재료비가 맞는데 호두 과자 만드는 데 들어갔나요? 땅콩 과자 만드는 데 들어가나요? 둘 다 들어갔죠? 그럼 이 밀가루 반죽 10만 원치 산 거를 땅콩 과자에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호두 과자에 넣어야 될 것이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씩 넣어야 될지도 기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두 개가 팔리는 양이 틀리거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나눠서 땅콩 과자 가격도 내가 산정해야 몇 개 줄 건지 정하고 호두 과자도 정할 건데, 그걸 제가 죄송해요,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비 중에서 공통으로 써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는 거, 딱 걔만 쓴 게 아니다. 같이 쓰긴 썼는데 재료비 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노무비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직원들이 공장에 봤을 때에 A 제품 생산 라인이 있고 B 제품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럼 A 제품의 생산 라인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으신 분의 임금은 A 제품에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B 제품 생산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B 제품에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생산 라인 물건 만드는 곳에 그냥 직접적으로 있는 분들의 임금은 우리는 이 제품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라는 표현을 쓸 건데, 추적이 가능하니까. 근데 A 제품 생산 라인과 B 제품 생산 라인을 둘 다 관리하는 관리자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그럼 그 사람들의 월급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임금은 어디에다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죠.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야 공장은 돌아가는 거고, 불량품 검수도 A 제품, B 제품을 다 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임금을 A 제품, B 제품 어디에 넣어야 되냐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는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제조 경비 중에서 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유출을 할 수 있는 경비들이 있어요. A 제품엔 특허를 넣고 B 제품엔 특허를 안 넣어서 가격을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처럼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비를 직접 제조 경비라고도 하고, 제조자를 생략을 해서 직접 경비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추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전기세, 공장 전체로 전기세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느 제품 건지 모르겠죠? 월세. 월세는 제품, 우리 공장 여러 개 제품 만들면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야. 또 우리 뭐 건물의 감가상각비, 물건 나르는데 공장 화물차, 뭐 엄청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간접 제조 경비 혹은 간접 경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그런데 이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세분화해서 나눈 거죠. 그럼 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를 합치면 재료비가 되는 거죠. 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를 합치면 노무비가 되는 거고, 직접 경비, 간접 경비를 합치면 제조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가를 통제할 때에 추적이 가능한 것들은 통제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쟤한테만 들어갔으니까 통제가 가능한데, 이 얘네들을 따로 하나씩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이 세 개를 우리가 따로 통제를 해봐야 큰 의미가 없고 노동력만, 우리의 그 불필요한 에너지만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자, 이 세 개를 자, 우리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간접 경비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얘네들은 별도로 통제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 제조 간접비라는 용어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게, 자, 그럼 제조 간접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나요? 제조 간접비에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추적 안 되는 재료비 들어가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에는 노무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추적 안 되는 노무비는 들어가 있죠. 추적되는 애는 따로 뺐고 추적 안 되는 애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잖아요. 지금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재료비, 노무비인 줄 알고 시험 문제에서 제조 간접비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죠. 추적되지 않는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추적되지 않는 노무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다면 맞겠지. 하지만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추적되지 않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전부 다 모아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이 6개를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어차피 이 3개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뭐 얘네들을 분류 나누는 거니까 지금 이 6개를 전부 다 더한다면 이 6개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직접 제조 경비라는 애가 있는데 직접 경비에는 주로 발생하는 게 특허권이라든지 아니면 외주 가공비 같은 게 들어가요. 이 제품에만 특허를 넣는다. 이 제품만 외주를 준다. 이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발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가 회계에서는 얘를 그러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얘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예, 직접 제조 경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성은 하는데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잘. 근데 만약에 있다면 더해줘야 돼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때는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때는 해야 되지만 표시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자, 아래 있는 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전부 다 합치면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는 잘 발생 안 하니까 무시를 하면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얘네들 다 합친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전체 다 합친 거잖아요. 얘를 발생 안 한다라고 무시를 한다면, 얘가 발생 안 한다라고 무시를 하면 결국은 이 6개의 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가 통제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저렇게 분류를 나누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나눠본다, 이렇게 나눠본다. 자, 그럼 얘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제조 원가의 3요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혹은 제조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모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뒤에랑 지금 시작점이에요. 아직 원가 통제한 거 아니에요. 원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들을 어떻게 생산된 정보를 가공을 할 건데, 이 우리한테 제시해 줄 정보가 어떤 값이다라고 지금 하는 용어 분류 작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야 돼요. 올해 물건 만든다고 얼마 넣는지, 인건비든 재료비든 전부 다 집어넣을 건데, 근데 그 금액을 알기 위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제시를 받으면 다 더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 만드는 곳마다 그 물건 만드는 형태들이 틀리겠죠. 볼펜 만드는 공장하고 아파트 만드는 건설 현장이랑 원가 통제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상 지금 이 분류도 또 다르게 작업을 할 거예요. 또 다르게.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직접 재료비에 더하기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걸 우리는 기본 원가다, 기초 원가다, 직접 원가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직접 경비는 유령 취급할 거라 그랬어. 표현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 취급을 할 거예요. 자, 이 두 용어를 마음대로 섞어서 쓸 거예요, 시험에서. 자,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곧 기본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를 하면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다 잘 써요. 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가 기본 원가가 얘 둘이 더한 거거든. 그럼 결국은 위에랑 같은 공식이죠. 또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하면 단기 총 죄송해요. 가공 원가가 될 거예요. 혹은 전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용어도 마음대로 섞어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건 원가 회계용 용어, 이건 재무회계용 용어거든. 뭘 쓴다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얘 둘이를 더한 거니까,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직접 재료비에 가공 원가를 더하면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얘도 그런데 원가도 쓰고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도 써요. 가공 원가도 쓰고 가공비라는 표현도 써요. 다 같은 말로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원가 이게 나중에 우리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지 마음대로 써요. 가공 원가라고도 하고 가공비라고도 주고.
제조간접 원가라고도 표현하고 제조간접 비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 마음대로인데 우리도 인지하고 나면 둘이 같은 걸로 나도 모르게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면 말이 틀리게 느껴지죠. 얘도 단기총 제조 비용, 단기총 제조 원가 마음대로 섞어 쓸 거예요. 자, 지금 1, 2, 3는 오늘 외웁시다. 알겠죠? 1, 2, 3 이거는 오늘 우리 외웁시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물건 한 개씩 한 개씩 통제하는 회사에서 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아래쪽은 우리 물건을 그 종류는 몇 개 안 되는데 많이 만드는 종이컵 만드는 곳이나 A4지 만드는 곳이나 그런 곳은 이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이 두 방식 중에 효율적인 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원가를 지금 산정할 때 효율적인 분류 작업을 해서 계속 나가야지 나중에 물건 만든 가격, 한 개당 가격을 알아낼 수 있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한 개당 가격이에요. 전체 얼마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한 방에 다 팔면 상관없는데 한 개씩 팔아야 되거든. 그죠? 주문 제작한 비행기를 10대 만들었다고 나누기 n분의 1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10대가 다 주문 제작 들어왔는데. 근데 종이컵은 뭐 100개를 만들었던 만 개 만들었던 n분의 1 하는 게 낫지 한 개당 가격 하는 건 바보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특성상 우리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이제 첫 번째 분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124페이지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표현도 우리 조업도에 따른 분류 이런 표현 안 써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쓰는데, 이건 챕터 상의 중요도 상이에요. 전 세 개가 상중하예요. 근데 상만 표시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험에서도 만나볼 거예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얘를 볼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지금 책에는 글로만 적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프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쉬었다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르면 애매하니까 44분인데 우리 좀 빨리 쉬었다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